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정밀함, 러시아의 물량, 중국의 야망마저 압도하는 미친 화력을 가진 나라가 나타난 겁니다. 탱크와 포병을 부대 단위로 굴리며 전장을 뒤집어버리는 이 나라의 무기를 사기 위해 전 세계 9개국이 줄을 섰습니다. 러시아의 징역을 폴란드 국경에서 저지하고 중국의 자존심을 인도 국경에서 무참히 짓밟은 이 놀라운 나라의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포방부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엄청난 화력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 존슨입니다. 현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에서 국방부 고위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오전 7시에 급작스럽게 울린 경보음과 함께 사무실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 붉은색 문자가 깜빡였습니다. 폴란드 국경 긴급 상황,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반 이상의 자리가 차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폴란드 동부 국경 지역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지점들이 보였어요. 폭격 흔적이었습니다.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국방정보국 분석관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현지 시간 새벽 4시 30분경 폴란드 동부 국경에서 러시아군과 나토군 간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폴란드군 제18 포병여단이 러시아군의 침입에 맞서 응전했지만 초기 대응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펜을 꽉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온몸이 긴장됐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폴란드군이 사용한 무기 체계입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12문과 천무 다연장 로켓포 15대가 주력으로 투입됐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뒤편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버트 해리스였어요. 그는 한국에 대한 극도의 불신으로 워싱턴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죠. 한국 무기라고 했습니까? 로버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폴란드군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요? 분석관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정확한 분석은 무슨? 로버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동맹국이 믿고 쓴 무기가 말이에요. 해리스 의원님, 아직 현장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성급한 판단이라고요? 로버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존슨 자문관, 당신은 항상 한국 편만 드는군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우리 동맹국들이 믿을 수 없는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참석자들이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로버트의 격한 반응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려 했지만 로버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수조 원을 들여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로켓포, K2 전차까지. 그런데 정작 실전에서는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로버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죠. 해리스 의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합니다. 무기 체계의 성능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로버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군요. 사실은 명백합니다. 한국 무기가 실패했다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급히 들어온 연락관이 봉투를 들고 왔어요. 긴급 현장 보고서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봉투를 받아 내용을 훑어봤죠.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폴란드 제18 포병여단 소속 K9 자주포 부대가 러시아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으나 13분 만에 반격 체제를 갖추고 효과적인 응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로버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K9 자주포 12문이 분당 6발의 연속 사격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천무 다연장 로켓포 15대가 80km 떨어진 러시아군 후방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내용이 이어졌어요. 회의실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로버트의 주장과 정반대 상황이었어요. 한국산 무기체계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에 폴란드군이 최소한의 피해로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후퇴하고 있으며 폴란드군 사상자는 예상보다 현저히 적다는 상황 보고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로버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며 초기 보고와 완전히 다르다고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주먹을 불끈 쥔 채 보고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장에서 직접 전송된 공식 보고서라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예상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말하려던 순간 로버트가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한국의 앞잡이라며 조작된 보고서를 그대로 믿는다고 비난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냈을지 뻔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맹국의 생명을 구한 무기를 두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따졌어요. 폴란드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사용한 무기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맞는지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로버트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변했습니다. 저를 한국의 스파이 같다며 미국의 이익보다 한국 편만 든다고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회의실 안이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큰 소리로 회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로버트는 여전히 저를 노려보며 한국 무기가 그렇게 좋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라고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던 순간 국가안보보좌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한국 무기 성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제게 담당을 맡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로버트와의 갈등 후에 이런 임무를 맡게 되다니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으니 머리가 지끈했습니다. 한국 무기 성능 조사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로버트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사라 해리스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로버트의 딸이자 제 비서였죠. 그녀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청한 한국 방산업체 관련 자료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어요. 파일을 받아보니 내용이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과거 계약 내역, 기술 이전 과정, 해외 수출 현황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라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의 피로가 역력했죠. 저는 자료를 훑어보며 놀랐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랐어요. 특히 K9 자주포의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이 48%에 달한다는 통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중국 자주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료 곳곳에 붉은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 무기의 결함이나 문제점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에 강조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려 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로버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험악한 표정이었어요. 한국 조사건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로버트는 특히 사라가 준비한 자료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딸이 고생해서 준비한 자료인데 제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한국의 문제점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라가 준비한 자료는 객관적이고 방대했는데 로버트는 마치 제가 그 자료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았지만 로버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제가 요청한 추가 자료들이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오지 않았어요. 한국 관련 회의에서도 핵심 인물들이 갑자기 참석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사라였습니다. 그녀가 점점 위축되어 보였어요.
평소에는 밝고 적극적이었는데 최근 들어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걱정된다고 물어봐도 괜찮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라가 준비한 업무 자료가 왜곡되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그녀의 자료를 편집해서 제가 한국에 편향적이라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정성스러운 작업이 정치적 공격 도구로 악용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일의 배후였습니다. 로버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정치인이 사라의 자료를 이용해 저를 공영에 빠뜨리려 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제가 곤란해지면 로버트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자료가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료가 아버지와 저 사이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녀는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로버트는 이 상황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딸을 이용해서 자료를 왜곡했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사라가 공영에 빠진 것도 모두 제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결국 한국 현지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더 이상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웠어요. 로버트의 압박과 정치적 음모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보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공항 시설부터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정말 문제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로 인프라도 미국 못지않게 발달되어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놀라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 견학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포가 생산되는 곳이었어요. 자동화 시설이 독일이나 미국 공장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품질 검사도 철저했어요. 이런 시설에서 만든 무기가 불량품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K9 자주포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하는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었어요. 사격 명령부터 포탄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자주포보다 현저히 짧았습니다. 폴란드에서 13분 만에 방역했다는 보고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 국방부 관료 김소연과의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한국 방산업계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영어도 유창하고 전문 지식도 해박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가져온 질문들이었어요. 김소연은 제가 던진 질문들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무기의 결함 가능성이나 성능 과장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었거든요. 로버트가 요구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소연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김소연이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혈세를 들여 개발한 무기를 의심하러 온 것인지 되물었어요. 객관적인 조사라고 하지만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온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았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었습니다. 김소연은 형식적인 답변만 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다른 국방부 직원들도 제게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첫 번째 업무부터 삐걱거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날 저녁 사라 해리스가 갑자기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한국까지 쫓아온 것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제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공항 커피숍에서 만난 사라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자신의 자료가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견디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워싱턴 상황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제가 한국에서 무슨 거래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 조사 결과를 미리 조작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버지와 저 사이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한국까지 온 것도 직접 사과하고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라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김소연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하고 로버트의 의심도 해소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계속 진행해야 했어요. 얽혀있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저는 사라에게 한국전쟁 기념관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업무적인 갈등으로 얼룩진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었어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산 한국전쟁 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웅장한 건물에 압도됐습니다. 전시관 내부에 들어서자 1950년 당시 한국의 절망적인 상황이 재현되어 있었어요. 북한군의 남침으로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한국군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맞서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전차 한 대도 없었다는 설명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시물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사라가 조용히 전시물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기념관을 방문했다가 저희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전쟁 전시물을 함께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소연이 한국 방산업의 역사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후 한국이 얼마나 절실하게 자주 국방을 꿈꿔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기본적인 소총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방산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K1 전차 개발을 시작으로 K9 자주포, 천무 로켓포까지 30년 만에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것이었어요. 김소연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이룬 방산 기술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어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소연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로버트의 영향으로 한국 무기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사라도 김소연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함께 싸웠던 역사에 관심을 보였어요. 자신의 할아버지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며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소연이 K9 자주포 개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1990년대 말 개발을 시작해서 무려 10년간 연구 개발에 매진했다고 했어요. 1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해 한국 방산 기술의 총화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9 자주포의 세계 시장 성과였습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독일, 프랑스, 중국 자주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어요. 로버트 같은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각만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김소연과의 대화를 통해 오해가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도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혈세를 들여 개발한 최고 수준의 무기를 의심받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사라도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소연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음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의 갈등, 자료 왜곡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김소연이 제안했습니다. 내일 실제 군사훈련장을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포의 실제 훈련 모습을 직접 볼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사라도 흥미를 보이며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소연이 약속대로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경기도 포천 한국군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김소연은 오늘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포의 실사격 훈련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니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넓은 평야에 K9 자주포 12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천무 로켓포 6대도 대기 중이었어요. 한국군 장병들의 움직임이 매우 체계적이고 신속해 보였습니다. 김소연이 40대 중반의 포병 대령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는 오늘 훈련이 나토 표준에 맞춰 진행된다며
폴란드에서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 무기의 진짜 실력을 직접 확인할 기회였어요. 관측소에서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라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처음 보는 군사훈련이라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적군의 기습 공격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울리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군 포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폴란드 보고서에서 읽었던 13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K9 자주포들이 포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의 화면들이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포수들의 손놀림이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바로 그때 갑작스럽게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훈련용이 아닌 진짜 폭발이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며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훈련장 한 구석에 있던 연료 저장고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진 것이었어요. 순간 훈련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이 급히 무정의를 잡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화재가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람이 저희 관측소 쪽으로 불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김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료 저장고 근처에는 더 많은 폭발물들이 있다고 했어요. 2차 폭발이 일어나면 관측소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제 팔을 붙잡았어요. 지휘관이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관측소에서 안전지역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어요. 게다가 화재로 인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군 포병들이 즉석에서 화재 진압 작전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포신을 화재 지점으로 향하게 하고 특수 진압탄을 발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훈련받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천무 로켓포 부대도 움직였어요. 로켓 발사대를 화재 주변 지역으로 향하게 하고 소화용 특수탄을 발사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화재 지점으로 쏟아졌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팀워크였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정확히 전달됐고 각 포대가 완벽한 타이밍으로 움직였어요. 폴란드에서 13분 만에 방역했다는 보고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화재가 완전히 진압됐어요. 연료 저장고의 2차 폭발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덕분이었어요.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와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로버트의 편견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워싱턴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사라가 아버지 몰래 한국에 갔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사라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당장 오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로버트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지나치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후 2시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버트가 백악관에서 한국의 평판을 훼손할 조작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미리 결론을 정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보고서의 내용이었어요. 한국 무기의 성능이 과장되었으며 폴란드에서의 성공 사례도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로버트는 제가 한국에서 매수당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사라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에야 간신히 통화할 수 있었는데 사라의 목소리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밤새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고 했어요. 사라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아버지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딸마저 한국에 속았다며 더욱 격노했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사라를 이용해서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로버트의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되면 한국과의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폴란드에서 용감하게 싸운 장병들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었어요. 저는 긴급히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훈련 영상과 화재 진압 장면들을 정리했어요. 김소연이 제공해준 K9 자주포의 세계시장 점유율 자료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날 밤 사라가 갑자기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완전히 결별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로버트는 딸이 적과 내통했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본 문서들이 있다고 했어요. 로버트가 준비한 보고서의 일부였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로버트가 다른 정치인들과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을 견제함으로써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폴란드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이 온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추가 구매 계획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실제 사용자인 폴란드가 직접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증명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가안보회의가 열리는 백악관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긴장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든 자료가 땀에 젖을 정도였어요. 오늘이 진실과 거짓이 가려지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로버트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험악해 보였습니다. 제게 차갑게 시선을 던지며 뭔가 중얼거렸어요. 사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먼저 발표할 차례였어요.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나 한국 무기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성공 사례가 과장되었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했어요. 로버트의 발표가 계속되면서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로버트가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훈련 영상을 보여줬어요. K9 자주포가 13분 만에 방역 체제를 갖추는 모습과 천무 로켓포의 정확한 타격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화재 진압 장면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 상황에서도 한국군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참석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로버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세계 시장 점유율 48%라는 수치가 나오자 몇몇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결정타가 나왔어요. 폴란드 대사관과의 화상 연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직접 화면에 나타나 한국 무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특히 실전에서 검증된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포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장관은 추가로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 덕분에 추가 구매를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차 계약으로 K9 자주포 152문을 더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로버트가 준비한 조작된 보고서와 폴란드의 공식 발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용자인 폴란드가 직접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증명해준 것이었어요. 로버트가 당황한 표정으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완전히 역전된 상태였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손을 들어 로버트의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로버트가 제출한 보고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로버트가 황급히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정치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사라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편견이 바로잡히는 것을 지켜본 복잡한 심정이 역력했어요. 며칠 후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공동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최종 보고서는 백악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라와 저는 공식적으로 관계를 인정받게 되었어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경험이 저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강력한 방위 의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이제 저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단 하나의 이상 신호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오후 한국 해역에서 충격적인 레이더 하나가 감지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 잠수함이었죠. 이후 국방부 안에서는 즉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일부 분석관들은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술을 해킹한 것이 분명하다며 주장하며 강력히 비난했죠.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2명의 분석관이 직접 한국으로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목격한 현실은 모두의 편견과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것이었죠. 과연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국방부에서 해상정보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존 필립스입니다. 그날 한국 해역 인근에서 갑자기 이상한 신호가 포착됐죠. 분명히 핵잠수함의 특성을 보이는 신호였는데 순간적으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장비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을 점검해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핵잠수함이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진다는 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결국 1시간 만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모여들었고 모두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클라라 로렌스가 들어왔죠. 클라라는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였는데 이상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멸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클라라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정말 웃기는 상황이군요. 한국 따위가 핵잠수함을 만들었다고요? 말이 안 되죠.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클라라는 더욱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조립이나 하는 나라잖아요. 남의 기술 갖다가 껴맞추는 게 전부인 나라가 갑자기 무슨 첨단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건 100%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훔친 기술입니다. 저는 클라라의 극도로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같은 미개한 나라가 우리 영국이나 미국 수준의 기술을 가질 리 없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우리보다 수십 년은 뒤떨어진 삼류 국가예요.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죠. 더 가관인 건 클라라가 한국 문화 자체를 조롱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독창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음식도 중국 짝퉁, 문화도 일본 흉내내기, 이제는 군사기술까지 남의 것 훔치는군요. 저런 열등한 민족이 갑자기 이런 기술을 보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인들의 지적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구 선진국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강하게 발언했죠. 그런 편견과 차별적 시각으로는 절대 진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해요. 인종차별적인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자 부장이 급히 개입하며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겠습니다. 존, 당신이 추가 조사를 맡아주세요. 그렇게 클라라와의 격렬한 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 책상 앞에 앉아 여러 정보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동료인 마이클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마이클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상한 영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이클이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어떤 외국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한국어로 되어 있었는데 번역하니 바다에서 본 이상한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익명이었죠.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재생해보니 밤바다에서 촬영된 것 같았습니다. 화질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물 위에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수면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잠수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잠수함과도 달랐어요. 마이클과 저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 속 잠수함은 몇 초간 수면에 떠 있다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방식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투명해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즉시 기술 분석팀에 영상을 보냈어요. 하지만 분석을 기다리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서 갑자기 삭제된 거예요. 다시 찾아보려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미리 다운로드해뒀던 파일은 남아 있었어요. 1시간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잠수함의 기술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것이라는 분석이었어요. 분석관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설계 철학부터 추진 방식까지 모든 게 새로웠다는 거예요. 특히 레이더 회피 기술은 기존의 어떤 스텔스 기술과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클라라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중국 기술을 해킹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이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영상 분석 결과를 들고 클라라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주자 클라라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러더니 완전히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이것도 분명히 조작된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나라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고집했습니다. 클라라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객관적인 증거를 계속 제시했지만 클라라는 더욱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목소리도 높아졌고 손짓도 격해졌어요. 마치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클라라와의 갈등이 깊어져 가는 상황에서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 부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부장과 함께 클라라도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죠.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층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와 클라라가 한국으로 파견된다는 얘기였죠. 클라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며칠 안에 한국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장은 이번 조사가 영국과 한국의 군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출장 준비를 해야 했지만 무엇보다 클라라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게 걱정이었어요. 그녀의 극단적인 편견이 현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킬까봐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니 클라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경직된 모습이었어요. 인사를 나누면서도 서로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저는 피곤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클라라 역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서로 말이 없었죠. 공항 출구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자신을 윤소령이라고 소개했죠. 예상외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매우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윤소령이 저희를 차로 안내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한국의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 인프라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윤소령이 일정을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해군 기지로 이동해서 문제의 핵 잠수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온 거죠. 클라라는 창밖을 보면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익명 제보자의 경고가 계속 떠올랐어요. 해군 기지에 도착하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격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단계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고 특별 출입증도 발급받았어요. 모든 과정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가니 규모가 상당했어요. 각종 함정들이 정박해 있었고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소령이 저희를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갔죠. 드디어 핵잠수함이 있는 독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그 모습이 드러났어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크기와 위압감이었어요. 잠수함의 외형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잠수함과도 다른 유선형의 설계였어요. 표면 처리도 특이했습니다.
마치 물과 하나가 될 것 같은 질감이었죠.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윤소령이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잠수함은 완전히 한국 기술로 개발된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스텔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레이더 탐지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었어요. 클라라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존 생각과 너무 다른 현실 때문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윤소령이 잠수함 내부로 안내해 줬습니다. 들어가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의 숙련된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조종실에서 각종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소나 시스템, 항법 장치, 무기 체계까지 모든 것이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윤소령이 스텔스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특수 코팅 기술과 함체 설계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수중에서는 완전히 탐지되지 않고 수면 위에서도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연까지 보여줬어요. 잠수함이 부분적으로 잠수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신호가 점점 약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처음 목격했던 현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클라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이 모두 틀렸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비하했던 발언들이 얼마나 편견에 찬 것이었는지 직면하게 된 거죠. 윤소령이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외국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기술을 해킹했다는 클라라의 주장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임이 명백해졌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독창성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동시에 클라라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클라라가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그때 윤소령이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기술 자료들과 개발 과정을 담은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클라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윤소령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순수 한국 기술진들의 노력으로만 이뤄낸 성과라는 것이었죠. 각 단계별 개발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면서 외국 기술의 개입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했어요.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모든 특허와 기술 문서들이 한국 연구진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설계 철학부터 핵심 기술까지 모든 것이 독창적이었습니다. 클라라가 주장했던 중국 기술 해킹설은 완전히 근거 없는 추측이었던 거죠. 클라라가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소령이 개발진 중 한 명인 김 박사를 소개해줬습니다.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김 박사가 직접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스텔스 코팅 기술의 원리부터 추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독자 기술이라고 강조했어요. 더 놀라운 건 김 박사의 경력이었습니다. 해외 유학 경험도 있었지만 핵심 기술 개발은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외국의 도움 없이 순수 국내 기술진들의 창의력과 노력만으로 이런 성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클라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했어요. 정말로 외국 기술의 도움 없이 이 모든 것을 해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다고 답했어요. 오히려 일부 기술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저는 클라라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번갈아 나타났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소령이 추가로 다른 한국의 첨단 기술들도 소개해줬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IT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선도하는 나라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클라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 박사가 개발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해 줬습니다. 외국의 기술 봉쇄와 의심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런 역경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동시에 클라라 같은 편견이 얼마나 불공정한 것인지도 깨달았죠. 윤소령이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줬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오해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위한 방어 목적으로만 이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클라라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자신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클라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였어요. 진실 앞에서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갈등도 해소될 것 같았어요. 윤소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이제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윤소령과 김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이렇게 개방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 고마웠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공개한 한국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클라라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편견 어린 발언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사실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회의실을 나와 복잡한 심정으로 걷고 있는데 윤소령이 저희에게 제안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자신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업무가 끝났으니 호텔로 돌아가려 했지만 윤소령의 진심 어린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윤소령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였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 마음은 약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가정의 일상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이 새로웠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윤소령의 아내가 나와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죠. 영어는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환영해주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들과 딸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집에서 본 게 처음인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수줍어하면서도 궁금해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까지 색깔도 다양하고 향기도 좋았습니다. 윤소령의 아내가 하나하나 음식을 설명해주면서 어떻게 먹는지 알려줬어요. 클라라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더니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특히 불고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김치는 조금 매워했지만 계속 먹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윤소령이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식사만큼은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점점 저희에게 익숙해지더니 영어로 간단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은 어떤 곳인지 비행기 타고 오는데 무섭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질문들이었죠. 저는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씩 답해주면서 즐거웠어요. 특히 딸아이가 제 시계를 보고 예쁘다고 하면서 만져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의 순수함이 모든 편견을 없애주는 것 같았습니다. 윤소령의 아내가 한국 전통차를 내어주셨어요. 옥수수차라고 하던데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식사 후에 마시는 차 한 잔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클라라가 윤소령의 아내에게 요리법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김치는 얼마나 오래 발효시키는지 궁금해했어요. 평소 한국을 무시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방에서 태권도 품새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거실에서 진지하게 태권도 동작을 선보이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한국 전통 무술을 배우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윤소령이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온 가족이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성적만이 아니라 인성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소령의 아내가 직접 만든 한과를 내어주셨어요. 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클라라가 윤소령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한국에 대한 그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면서 클라라와 저는 이번 경험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클라라가 말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국방부에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완전히 독자적이며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오히려 협력할 가치가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하겠다고 했어요. 12시간의 비행 후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며칠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짐을 찾으면서도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로 출근하니 동료들이 저희의 귀환을 방했습니다. 모두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했어요. 특히 클라라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장실에서 보고 회의가 열렸어요. 저와 클라라가 함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클라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신의 기존 주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죠. 클라라는 한국의 핵잠수함이 순수 자국 기술로 개발되었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중국 기술 해킹설은 근거 없는 추측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스텔스 기술의 독창성, 설계 철학의 차별성, 그리고 전반적인 성능의 우수성까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했어요. 참석자들이 놀라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부장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클라라도 제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이 영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특히 스텔스 기술 분야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시작했어요.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지만 저희의 구체적인 증거와 설명을 듣고 점차 설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클라라의 180도 달라진 입장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부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어요. 저와 클라라가 그 업무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결과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클라라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제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만약 저 혼자 갔다면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외면했을지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며칠 후 국방부 내부에서 저희의 보고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클라라의 변화된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받아들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상급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어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국제관계에서 편견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사실에 기반한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칭찬받았어요. 한국 정부로부터도 감사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오해를 해소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이후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더욱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어요. 한국 관련 분석에서도 편견 없는 객관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동료들도 그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저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국제정세 분석에서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몇 주 후 한국과의 첫 번째 기술협력 회의가 성사되었어요. 윤소령도 대표단의 일원으로 런던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다시 만난 윤소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양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기술 협력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특히 해상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의 첫 번째 기술 협력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클라라는 국방부 내에서 완전히 달라진 입지를 갖게 되었어요.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 전문성과 객관성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장이 저를 개별적으로 불렀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부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사 발령 관련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이 말했어요. 이번 한국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저의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협력 담당 팀장으로 발령된다고 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클라라 역시 승진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동아시아 담당 부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했습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전문성을 입증한 것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였죠. 저는 클라라를 위해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점심시간에 클라라와 함께 식당에서 만났어요. 서로의 승진을 축하하면서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클라라가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클라라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저는 클라라의 변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오랫동안 가져온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죠. 오후에 새로운 팀원들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제협력팀의 분위기는 매우 활기찼어요.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저의 역할은 이를 총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에서 한국과의 후속 협력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어요. 이미 몇 가지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제안되어 있었습니다. 해상 순찰 기술 공유, 공동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차세대 함정 개발 협력 등이었어요. 저는 각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설렘을 느꼈습니다. 편견과 오해로 시작된 사건이 이렇게 발전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진실을 추구한 결과가 이런 성과로 나타난 것 같아 뿌듯했어요. 며칠 후 윤소령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영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영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거나 윤소령을 런던으로 초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어요. 클라라도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지역 분석 보고서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편견 없는 객관적 분석으로 상급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아내 엠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엠마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더욱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였어요. 엠마가 제안했습니다. 올해 휴가 때 한국을 여행해보자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감동받았던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몇 주 후 국방부에서 우수 직원 표창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클라라가 함께 표창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 핵잠수함 사건의 성공적 해결과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표창식에서 부장이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국제 관계에서 편견의 위험성과 객관적 조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줬어요. 저는 표창을 받으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레이더에서 사라진 잠수함 신호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클라라도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동료들과 한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표창식이 끝난 후 동료들과 함께 축하 모임을 가졌어요. 모두들 저희의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특히 클라라의 변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한순간의 편견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열린 마음과 객관적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보여준 포용력과 개방성을 본받아 앞으로도 선입견 없는 시각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폴란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충격적인 괴물 무기 하나 때문이었죠. 단 한 발로 러시아 탱크를 꿰뚫어버리는 전차 킬러. 중국과 러시아조차 긴장하게 만든 이 괴물 미사일의 이름은 바로 청엄. 그런데 한국을 무시하며 이 미사일 도입을 격렬히 반대하던 한 폴란드 장성은 청엄의 실제 위력을 보고 현장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감히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얕봤던 대가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생각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폴란드를 경악시킨 대한민국의 괴물 무기, 청엄의 숨겨진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코발스키라고 합니다. 폴란드 육군 장성이죠. 그날 바르샤바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는데 논의할 안건은 한국의 청엄 미사일 도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의 안보 상황이 급변하면서 저희는 빠른 군사력 증강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들로 인해 폴란드의 전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거든요. 청엄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로 96%의 국산 화율을 자랑하는 첨단 무기였죠. 인공지능까지 탑재된 이 미사일은 헬파이어 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시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중립적인 입장이었죠. 무기는 성능과 가격, 그리고 납기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나라 제품인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청엄 미사일에 대한 브리핑이 시작되자 제 동기이자 고위 간부인 미하우가 갑자기 격렬히 분노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며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죠. 저는 미하우의 개인적인 경험이 업무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 미하우는 한국 기업과의 민간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 일로 그는 한국에 대해 강한 불신과 혐오감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미하우는 한국의 기술력 자체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기술이 없어서 다른 나라 것을 베끼기만 했던 나라라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단정했어요. 청엄 미사일도 결국 미국이나 유럽 기술을 훔쳐서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미하우의 편견 어린 발언에 당황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이렇게까지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요. 하지만 저 역시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 말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감정적인 판단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결국 미하우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그런 말을 한다면서 자신이 직접 겪어본 일이라고 강조했죠. 한국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 없으며 아시아 사람들 특유의 교활함이 있다며 거의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냈어요. 심지어 미하우는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며 독자적인 군사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단언했어요. 청엄 같은 무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하우의 편견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인 줄 몰랐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높여 대안에 대해 물었어요. 미하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를 고려해 보자며
한국 같은 이류 국가의 무기는 절대 안 된다고 격렬하게 반대했죠.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폴란드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며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격렬한 회의가 끝난 지 이틀 후 저는 국방부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원 미사일의 실제 시연 영상이 도착했다는 것이었어요. 미하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부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보기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모인 우리들 앞에서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한국의 시험장에서 촬영된 청원 미사일 발사 영상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과연 미하우의 말대로 한국 무기가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영상 속에서 소형 헬기가 청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정확한 궤도를 그리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어요. 그 순간 제가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청엄이 전차의 상부 장갑을 정확히 관통하는 모습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했어요. 미사일이 전차의 가장 약한 부분인 상부 장갑을 찾아서 정밀하게 타격했거든요. 인공지능이 탑재되었다는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참석자들도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몇 명은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정말 인상적인 수준이었거든요. 미하우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영상의 위력에는 놀란 기색을 숨길 수 없었어요. 제가 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턱을 꽉 깨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들 방금 본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감탄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 수준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급히 열리더니 정보 담당 참모가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긴급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전해준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청엄 미사일에 관한 의혹 제기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청엄의 성능을 조작했으며 다른 나라에는 불량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보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자국용과 수출용을 다르게 제작하고 있으며 수출용은 핵심 부품을 저급품으로 바꿔서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방금 본 시연 영상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제보가 군 내부의 기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청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구체적인 성능 요구 사항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는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청검의 성능에 감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본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조작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미하우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마치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처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 제보를 근거로 천검 도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준 영상이었는데 정말 조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음해하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군 내부 정보가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가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제가 배후를 의심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어요. 미하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음모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하우는 국방부 고위층들을 상대로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저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의 발표 내용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한국이 체계적으로 수출용 무기의 품질을 낮춰서 제작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미하우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어떻게 이중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핵심 부품은 자국용에만 사용하고 수출용에는 저급 부품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품질 검증 과정도 형식적으로만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고위층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특히 국방장관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폴란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불량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느껴졌어요.
미하오가 제시한 증거들도 대부분 검증하기 어려운 익명의 제보나 추측에 기반한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군 내부 기밀이 포함된 것만큼은 분명히 사실이었기 때문에 신빙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하오는 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천검 도입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예산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서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더 나아가 미하오는 제가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았는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위층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어요. 어떤 이는 미하오의 주장에 동조했고 어떤 이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하오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결국 국방장관이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제가 한국으로 가서 사실을 확인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미하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 한국으로부터 뭔가 받은 것이 있다는 의심을 더욱 키울 것이고, 받아들인다면 미하오가 원하는 대로 한국에서 부정적인 증거를 찾아오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번 기회에 진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미하오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의심하는 대로 음모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미하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승리감과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지만 그 뉘앙스는 분명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어요. 이후 복잡한 심정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정말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시간 동안 계속해서 미하오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가 받은 첫 번째 충격은 공항 자체였어요. 폴란드 공항들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시설이었거든요. 통로마다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청소 상태도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관찰해 봤어요.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승객들을 응대하는 방식도 정중하면서도 효율적이었어요. 수화물을 찾는 과정에서도 또 놀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정확한 시간에 작동했고 제 짐이 손상된 곳 하나 없이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런 세심한 관리 체계를 보면서 미하오가 말했던 한국의 부실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구로 나가니 한국군 장교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5세 정도로 보이는 김현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군인다운 반듯한 자세는 물론이고 제게 인사하는 방식도 격식을 갖추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현우는 제 짐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경계심을 완전히 풀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제 거절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길에 현우는 한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도 제 예상과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교통 시스템도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숙소까지 가는 도중에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우리 차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현우의 대처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먼저 제 안전을 확인한 후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사실 확인을 우선시하는 모습이었어요.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현우는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빠르게 준비했고
관련 기관에 연락해서 신속하게 처리 방법을 확인했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10분도 안 되어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우는 계속해서 제게 양해를 구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로 시간이 지연되어 죄송하다면서 혹시 다른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사고 처리가 끝난 후 현우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경로보다는 조금 돌아가지만 더 안전한 길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부르거나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대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미하우가 말했던 한국 사람들의 부실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현우의 배려는 계속되었어요. 체크인 과정을 도와주면서도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간결하게 전달해주고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제 방에 짐을 정리하면서 그날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은 미하우의 주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체계적인 시설 관리, 효율적인 업무 처리,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까지. 물론 아직은 첫날이었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본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은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일정에서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정확한 시간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오늘은 청원 미사일의 실제 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미하우의 의혹이 맞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루였거든요. 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랐어요. 출입 통제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이었거든요. 한국군 장교들과 기술진들이 저를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고, 특히 기술진들의 눈빛에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청원 미사일에 대한 기술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발 책임자가 미사일의 구조부터 인공지능 시스템, 성능 데이터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개발 과정의 어려움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실제 사격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헬기에서 청원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궤적이 정말 정확했고 목표물에 명중하는 순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청어미 전차의 상부 장갑을 관통하는 순간 그 정밀함과 파괴력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군 관계자들이 파괴된 목표물을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고 제가 손으로 만져보니 청엄의 관통력이 얼마나 정확하고 강력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진들은 제 질문에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어요. 미사일의 명중률, 사거리, 다양한 환경에서의 성능 데이터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숨기려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시연이 끝난 후 한국군 관계자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현우도 폴란드와 한국의 우정을 위한 자리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식당에는 한국 전통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각 음식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 주었고 제가 먹기 편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국군 관계자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군사 협력에 대한 진지한 논의부터 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대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폴란드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감동적인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새벽 6시였는데 폴란드에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폴란드에서 제가 한국으로부터 개인적 이익을 얻었다는 허위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하우가 그 소문의 진원지였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제가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 여행 비용까지 한국 측에서 부담했다는 말까지 돌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이미 한국과 개인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하우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으로 가득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현우에게 연락해서 오늘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폴란드로 돌아가면 이미 제 평판은 땅에 떨어져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현우가 숙소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우의 진심 어린 관심에 결국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분노와 절망감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모든 말을 마치고 나서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면서 저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현우는 구체적인 조언도 해 주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사실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현우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한 모든 활동들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고 이를 통해 소문의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제안에 감동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런 배려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우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릴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의 차분하고 현실적인 조언 덕분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우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잡은 저는 즉시 폴란드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동안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지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현우가 준비해준 모든 공식 기록들과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며 반박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들의 표정이 어색했거든요. 며칠 사이에 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저에 대한 의혹들을 공식적으로 해명하라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미하우가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과 활동들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숙박비부터 식사비까지 모든 비용이 폴란드 국방부 예산으로 처리되었다는 증거도 명확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한국 측에서 제공한 공식 문서들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명단과 대화 내용, 그리고 시연 참관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공식 업무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어요. 미하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청업 미사일의 실제 성능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폴란드에서 본 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 성능이었다는 것을 객관적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한국군의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들이 개발 과정의 어려움까지 솔직하게 공개했고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숨기려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제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측에서 제공한 공식 증빙 자료들의 신뢰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하우는 더 이상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의 주장들이 모두 추측과 편견에 기반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거든요. 회의실 안의 시선들이 점점 미하우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국방장관이 미하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허위 소문을 퍼뜨렸느냐고 말이에요. 미하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하우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을 봤어요. 평생 함께 해온 친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어요. 회의가 끝난 후 미하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국가 업무를 그르쳤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하우는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진실이며 청원 미사일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하우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수십 년간의 우정이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미국 ABI가 단 하나의 핵 잠수함 보고서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보고서 한 장이 ABI 본부에 날아듭니다. 내용을 확인한 이들 모두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분노하지만 너무나도 정교한 보고서 내용에 FBI 내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이고 말죠. 결국 상부는 긴급하게 한 명의 베테랑 요원을 한국 현지에 파견하는데요. 이후 한국에서 그가 마주한 현실은 모두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요원이 목격한 모두를 놀라게 한 한국의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BI 수석요원 마이클 존슨입니다. 45세의 나이에 20년 넘게 연방수사국에서 일해왔죠.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동료 요원인 스티브 해리스가 들어왔어요. 그는 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요원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죠. 스티브는 들어오자마자 제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던졌습니다. 이미 흥분한 상태였죠. 저는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극비라고 적혀 있었죠.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최신 잠수함 설계도가 한국으로 유출됐다는 보고서였거든요. 그때부터 스티브는 한국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뒤에서 배신을 일삼는 민족이라며 격렬하게 비난했죠. 미국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주제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전체를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폄하하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브는 한국인들이 교활하고 비열한 수법으로 미국을 이용만 하려 한다며 치를 떨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같은 나라는 동맹국 자격도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려야 한다고까지 말했죠.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가 기밀 유출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심각하게 다뤄지는 문제였으니까요. 결국 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간부들이 모두 모였죠.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이 터진 이상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본부장은 이 사건의 수사를 누가 맡을 것인지 물었고 모든 시선이 저와 스티브에게 집중됐습니다. 결국 저와 스티브가 공동으로 이 사건을 맡게 되었죠. 스티브는 이 보고서를 가져온 장본인이었고 저는 국제사건 전문가였으니까요. 그렇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FBI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스티브를 만났죠. 그는 벌써 수많은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흥분감이 서려 있었죠. 스티브는 저에게 다가와서 새로운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이었어요. 그는 이들이 모두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록에는 한국의 유명한 조선소 연구원들부터 대학 교수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그 목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증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정황 증거에 불과했고 결정적인 물증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일부 정보는 공개된 자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스티브는 이러한 저의 신중한 태도를 보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어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의심하는 것은 수사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동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스티브에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는 제가 왜 한국을 두둔하려 하느냐며 따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스티브에게는 이미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보다는 한국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요. 그는 이번 사건을 자신의 편견을 정당화할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스티브는 ABI 내부에서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한국을 두둔하는 요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저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에 대한 의혹이 커져가던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본부장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저에게 즉시 본부장실로 오라고 전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본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본부장과 함께 여러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차갑고 엄숙했어요. 본부장은 저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 대한 중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었죠. 본부장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제게 건네줬습니다. 제 손이 떨리며 파일을 받았어요.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한국 정보기관과 내통하고 있다는 조작된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의심스러운 입금 내역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인들과의 비밀 접촉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해명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것 같았죠.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본부장과 간부들은 제 해명을 듣긴 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한국 관련 수사에서 보인 신중한 태도가 이제는 의심의 근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신중했던 것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한국을 비호하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스티브의 소행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가 저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본부장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증거를 대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스티브의 음모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저는 20년간 ABI에 몸담으며 조국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배신자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본부장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정은 예상과 달랐어요. 본부장은 저에게 직접 한국으로 가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결백하다면 현지에서 직접 조사해서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실패하면 제 ABI 경력은 끝장이 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적어도 즉시 해고당하거나 체포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본부장은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일주일 안에 한국에서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명확한 결론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즉시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죠. 본부장실을 나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FBI 요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의심받는 처지가 되었죠. 그렇게 며칠 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으로 몸은 지쳐 있었지만 공항의 규모와 시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김민수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7세의 김민수 박사는 한국 최고의 조선 기술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제 여행의 피로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김민수 박사의 안내로 첫 번째 방문지인 대형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활기차고 자신감에 넘쳐 보였죠. 조선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고 조선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김민수 박사는 이곳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작업장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0명의 기술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각종 첨단 장비들이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모든 공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김민수 박사는 저에게 최신 기술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컴퓨터 설계 시스템부터 자동화된 용접 로봇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특히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선박 기술에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의 기밀을 훔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김민수 박사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조선 기술 발전 과정에 대해 들려주었어요. 1960년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연구원들은 모두 박사급 인재들이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차세대 친환경 추진 시스템 연구에는 미국도 뒤처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학을 했거나 연구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국의 발전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재능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애국심과 헌신 정신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녁 무렵 김민수 박사는 저를 부산의 해안가로 데려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한국 조선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친환경 해상 교통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스티브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요. 한국은 미국의 도움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민수 박사는 저를 핵잠수함 연구시설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싶다며 특별히 허가를 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어제의 놀라운 경험 이후 더욱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연구시설에 도착하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보며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시설인지 실감했어요. 복도를 지나며 양쪽으로 늘어선 최첨단 실험실들을 보니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 박사가 저를 한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어요. 실험실 안에서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있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제가 사랑했던 첫사랑 수연이 거기 서 있었어요. 43살이 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지적인 눈빛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연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차분함을 되찾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렸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죠. 김민수 박사는 수연을 한국 최고의 핵잠수함 추진 시스템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제가 알던 수연은 문학을 전공하던 감성적인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저에게 연구실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설명하는 핵 추진 시스템의 원리와 안전성에 대한 내용은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복잡한 공식들과 설계도를 보며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전문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연을 다시 만난 기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어요. 대학 시절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모습, 캠퍼스를 거닐며 나눈 대화들, 그리고 아쉬운 이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수연은 한국의 핵 잠수함 기술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기술도 훔치지 않고 순수하게 한국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강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은 저를 연구소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김민수 박사는 다른 일정이 있다며 우리 둘만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카페에 앉아 마주보며 커피를 마시는 순간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제가 ABI 요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대학 시절 정치학을 전공하던 저였지만 실제로 연방수사국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저도 그녀가 과학자가 된 것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수연은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핵공학을 공부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몇 년간 미국에서 연구했지만 결국 조국에 기여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고, 동시에 수연에 대한 옛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지적이고 매력적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수연은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업무차 왔다고만 대답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과 제가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 내내 수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셋째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체크아웃을 하려던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스티브 해리스였습니다. 그가 왜 한국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티브는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니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제 이름이 몇 번 언급되는 것을 들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즉시 김민수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그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김민수 박사는 수연에게도 알려야 한다며 서둘러 연락을 취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호텔 근처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수연은 제 이야기를 듣고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스티브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마지막 수를 두려고 한국까지 온 것 같다고 분석했어요. 김민수 박사도 동의하며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스티브의 행동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박사의 연락망을 통해 스티브가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한국의 일부 언론사와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기밀을 빼돌리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려는 것 같았죠. 수연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스티브의 음모를 폭로할 결정적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연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ABI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이 중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스티브가 제출했던 증거들 중 일부가 조작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낸 것이에요. 특히 제 명의로 된 계좌 거래 내역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계좌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김민수 박사는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스티브가 한국에 와서 벌인 일련의 행동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는 여러 언론사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려 했고, 심지어 일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저에 대한 거짓 증언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스티브가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만약 이 기자회견이 열린다면 저는 완전히 매장당할 것이었죠.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민수 박사와 수연의 도움으로 모든 증거를 정리했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협조도 확보했어요. 저는 ABI 본부에 긴급 연락을 취해 스티브의 음모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 우리가 준비한 모든 증거가 ABI 본부와 한국 당국에 동시에 전달됐습니다. 스티브의 조작된 증거들, 그의 한국에서의 불법적인 활동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음모의 전모가 모두 드러났어요.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스티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직감했을 것이에요. 한국 당국자들이 나타나 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FBI에서도 긴급 소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0년간 동료였던 스티브가 저를 이렇게까지 배신하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수연과 김민수 박사는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수연의 전문적인 지식과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도와주었고 그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FBI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티브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저에 대한 모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즉시 미국으로 복귀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아쉬움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했습니다. 스티브의 음모가 폭로된 후 마음의 짐이 덜어졌지만 동시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점점 커져갔어요. 김민수 박사와 수연은 제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다며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수 박사는 저를 한국전쟁 기념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들을 직접 목격했어요. 전쟁의 참혹함과 그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의지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달았죠. 기념관을 나서며 김민수 박사는 자신의 아버지도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했어요. 그런 부모 세대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수연과 함께 서울의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변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피크닉을 즐기고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수연은 저에게 한국인들의 정신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돕고 당열하는 힘이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던 이야기, 2002년 월드컵 때 보여준 시민의식, 그리고 최근의 다양한 사회적 위기들을 극복해낸 과정들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국인들의 내면에 있는 강인함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불굴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스티브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수 박사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김민수 박사의 부인과 두 자녀를 만나며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저에게 보여준 순수한 호기심과 친근함에 마음이 녹았어요.
식사 도중 김민수 박사의 부인이 제게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고기와 김치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어요. 음식을 하나씩 맛보며 그녀가 정성스럽게 설명해주는 조리법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에는 수연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조선 왕조의 역사를 배우며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했어요. 수연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발전만 이룬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궁궐을 거닐며 수연과 나눈 대화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런 편견들이 얼마나 현실과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 역시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홀로 호텔 방에서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지금의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가치관까지도 변화했습니다. 특히 수연과의 만남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를 통해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녀의 지적인 성장과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위기 극복이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점을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런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고, 저 개인도 이번 경험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김민수 박사와 수연이 배웅을 나와 주었는데 겨우 일주일 만에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수연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고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약속했죠.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되새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했어요. 일주일 전 한국으로 떠날 때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연 것 같았죠.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ABI 본부로 직행했습니다. 본부장과 고위 간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심과 불신 대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스티브의 음모가 완전히 밝혀진 상황에서 저는 이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부장은 저에게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혼자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박사와 수연, 그리고 한국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죠. 저는 본부장에게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현실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독자적인 연구 개발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뛰어난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제 보고를 듣는 간부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며 미국의 어떤 기밀도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일부 기술들은 미국보다도 앞서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종합 보고서였어요. 단순히 이번 사건의 해결 과정만 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협력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저는 수연과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화면 너머로 만나는 수연의 모습에서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그녀에 대한 존경심도 더욱 커졌어요. 2주 후 제 보고서가 국무부와 국방부에까지 전달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을 바꿀 만한 중요한 문서가 된 것이죠.
보고서에는 한국의 실제 기술 수준, 양국 간 기술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상호 신뢰 구축 방안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새로운 기술 협력 협정이 체결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차세대 친환경 해양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실제로 두 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이었죠. 협정 체결 과정에서 김민수 박사와 수연이 한국 측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 측 연락 담당자로 지정되어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공적인 업무였지만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식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을 때 수연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수연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료들과 기술진들이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일부 사람들도 점차 생각을 바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양국 간의 첫 번째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어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매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발전상을 목격하며 감탄했습니다. 1년 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친환경 선박 추진 시스템의 시제품이 완성된 것이에요. 이는 순수하게 양국의 기술력을 결합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시제품 공개 행사에서 저는 무대에 서서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 된 사건을 회상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스티브의 음모로 시작된 위기가 결국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요. 악의적인 의도가 오히려 선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었죠.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게서 정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협력이 어떻게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지를 말이죠.